네, 반갑습니다. 네, 식사는 하셨어요? 네. 오늘 우리 젊은이 예배는 특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큰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권성민 PD님이 오셔서 귀한 이 강의를 해주실 텐데 잘 들으시고 또 질문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질문도 좀 하시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젊은이 예배 특강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나누는 모든 강의 속에서 우리가 삶을 바르고 건전하게 살아갈 힘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귀한 주의 강사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도전이 되고 또 결실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성민 PD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목사님이 소개 간단히 해주셨는데 제 이름은 권성민이고요. 2012년부터 MBC에서 예능 PD로 일을 했었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MBC에서 나와서 카카오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도 이제 좀 있으면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카카오에 있는 걸로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8월쯤에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MBC에서는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는 거를 마지막에 했었고 그 전에 가신아들이라는 프로그램 하셨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 있나요? 가신아들? 한 분.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뭐 듀엣 가요제, 뭐 옛날에 좀 더 옛날로 가면 무릎팍도사 뭐 이런 것들 그때는 조연출이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북토크라고 이제 해서 강의를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왔는데 혹시 책 읽어보신 청년분 계시나요? 읽어보셨나요? 한 분? 감사합니다. 사실은 서울의 내 방 하나라는 책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수원에서 자랐고요. 수원 신풍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져서 분교가 됐다고 들었어요. 졸업하고 수원 북중학교까지 갔다가 저는 천안으로 이사를 갔고 천안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은 서울에 가서 해서 서울에서 20살 때부터 대학 생활할 때 가정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떤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서 그때부터 뭐 생활비, 등록금 이런 것들을 다 벌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담은 에세이인데 수원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제 아직도 가족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서울에 혼자 이렇게 나가서 독립해서 살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쓴 거라 사실 공감이 조금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책에 쓴 조그만한 내용 중에 하나를 그냥 다른 얘기로 같이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김주현 목사님은 제 초등학교 동문이고요.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는데 졸업사진, 초등학교 졸업사진 13살 때죠. 보면 어제 사진 같아요.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청년분들도 이제 뭐 나이가 20살이 넘어가고 30이 가까워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할 텐데
시간이라는 게 되게 초등학생 때면 저희가 이제 20년도 더 전인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얼굴 그대로시거든요, 목사님은. 그래서 되게 시간이 그냥 눈 깜짝할 새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시간 감각이라는 게 되게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청년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나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거나 천국에 대해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천국은 어떤 곳일 것이다.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세요? 원래 보통 대답을 안 하시나요? 그렇군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맨 처음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때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그죠? 유치부 때 주일 예배 때 가면 선생님들이 그런 구원, 믿음, 뭐 이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얘기는 잘 안 하시고, 유치부 때 가면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아시나요? 보통 다윗과 골리앗 얘기. 유치부 학생들한테는 삭개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유치부는 키가 작으니까요. 공감하라고. 사실 삭개오는 되게 늑수구리한 아저씨였을 텐데, 그런 사파적인 성경 속에 아이들이 조금 재미있게 느낄 것 같은 그런 동화적인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는 성인부로 따지면 부흥회고, 그다음에 중고등부, 대학생부, 청년부로 따지면 수련회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집중적으로 뭔가 처음으로 신학적인 교리를 소개해 줘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저는 그때 어렸을 때 7살이었죠. 미취학이었으니까. 그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요 라는 게 처음으로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천국에 대한 얘기였어요. 영원히 살아요. 아멘 하셨는데, 저는 그때 영원히 살아요를 들었는데 7살이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7살 아이에게도 어렴풋이 인생과 삶에 대한 나름의 그림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7살 때 보는 뭐 교회 선생님, 아빠, 엄마, 내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어른이 되고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아빠, 엄마가 돼서 저렇게 할아버지가 돼서 뭔가 그런 인생을 살고 언젠가는 끝이 나는구나. 아주 어렴풋하게 그런 개념이 있고 그런 상상이 있는데,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이 끝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근데 또 그 당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천국은 약간 그런 거잖아요. 하얀 옷 입고, 그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이상한 천 같은 거 두르고 천사들이 계속 뭐 저기서 찬양하고 있고, 막 구름에 이런 하얀 뭐 이런 그런 저희가 흔히 상상하는 어떤 천국에 대한 되게 원초적인 이미지, 별로 재미없어 보였거든요, 당시 저에게. 되게 막 하루 종일 찬송가 교회 와서 부르는 건 좋은데 365일 24시간 찬송가만 들리는 데서 끝도 없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 당시 좀 끔찍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영원히 살아요 라는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울었어요, 막 줄줄줄줄.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유치부 때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던 친구가 한 1주째, 2주째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걱정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무슨 일 있니? 해서 저는 영원히 사는 게 너무 싫은데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셨겠죠. 근데 언제 어떻게 타협을 받냐면, 그 막 올림푸스 산 같은 그런 데서 영원히 사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원할 때는 막 땅으로도 오고 그럴 수 있나요? 된대요. 선생님이 다 된다고,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가끔 와서 뭐 게임도 하고 만화도 보고 책도 보고 뭐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괜찮을 것도 같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고, 사실 지금도 저한테는 지금 저의 시간 감각으로는 영원히 산다는 어떤 말은 기대보단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저희의 시간 감각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책에 잠깐 쓴 부분에 시간 수축 효과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어요. 시간 수축 효과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청년분들도 조금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여기 집사님이나 권사님, 뭐 장로님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중간중간 앉아 계신데, 정확히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껴지는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이럴 때는 1년, 한 학년이 바뀌고 다음 학년이 되는 게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졌는데, 하루도 꽤 길었고요. 어렸을 때는 아침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뭐 하루 종일 밖에서 놀고, 뭐 집에 오면 만화 보고, 엄마랑 저녁 먹고, 그러면서 하루가 굉장히 길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뭐 했다고 오늘이 갔지? 지금 7월이잖아요. 분명히 7월 바꿨을 때 벌써 7월이야?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올해 상반기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7월이네. 우리가 매년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느끼게 되는 시간에 대한 체감 속도가 나이를 우리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살면서 체감해온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10살 때는 1년이면 인생의 10%잖아요. 내가 평생 살아온 거에 10%만큼의 시간이 지난 거니까 당연히 엄청 길겠죠. 근데 저희가 한 50살 먹으면 인생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네. 5%인가요? 어쨌든. 네. 그렇게 점점 1년, 한 달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온, 체감해온 시간에 비해서 시간이 점점 더 빠르고 짧게 느껴지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시간 수축 현상에서 정말로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익숙해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일수록 경험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새로운 것들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소한 것들도 사실은 처음 경험해보는 게 많고, 뭐 15살이면 기껏 해봐야 태어나서 15번 정도밖에 경험해보지 않은, 계절이 바뀔 때 어떤 기분들, 학년이 올라갈 때의 기분들, 하루에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여러분들이 10대 시절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면 점심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오늘 급식 뭐 나올까가 제일 궁금하고, 요즘엔 앱으로 본다면서요. 저희는 급식 한 달 메뉴가 월초에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유인물로 나오면 이제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 이렇게 색연필로 밑줄 쳐놓고, 더 나아가서 어떤 친구들은 그거 이렇게 다 네모로 잘라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메뉴는 뭐지? 이러면서 점심 먹는 게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려질 정도로 그냥 밥 먹은 거 하나하나도 그렇게 신기하고 특별한 이벤트였는데, 저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되니까 별로 저희들의 마음에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잊혀지는 거죠. 반복되는 일상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시간이 특별한 일만 기억에 남게 되고, 그러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진다는 게 시간 수축 효과라는 심리학 현상입니다. 그런 예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과자나 그런 음료수, 요거트 이런 거를 묶음 상품으로 팔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그 떠먹는 요거트 있죠? 떠먹는 요거트를 저는 플레인을 좋아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하얀색을 좋아하는데, 가면 보통 묶음 상품이 두 종류가 있어요. 플레인만 묶여져 있는 게 있고, 플레인 딸기 포도
묶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플레인을 좋아하지만 매일 플레인만 먹으면 좀 지겹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플레인 딸기 포도를 삽니다. 플레인 딸기 포도를 한 묶음 상품 싸니까 2개, 3개 이렇게 사면 요거트 한 9개를 이렇게 사오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플레인 요거트를 하나 먹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죠.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저저저 하고서 밤 8시, 9시쯤에 집에 들어와서 다시 냉장고를 열어요. 뭘 고를까요? 플레인을 고릅니다. 매일매일 플레인 요거트만 먹으면 지겨울 거야 라고 살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실제로 사는 시간은 플레인 요거트만 먹는 삶은 아니거든요. 지금 플레인 요거트 하나 먹고 바로 또 다음을 먹겠다면 딸기나 포도를 먹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매일 하나씩 먹는다 그러면 플레인 요거트 먹고 다음날 하루 종일 다른 걸 하는 때쯤엔 이미 어제 플레인 요거트를 먹었다는 사실은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그러면 또 열면 또 플레인 요거트를 집습니다. 그러면 이제 묶음 상품에서 하얀 것만 쏙쏙쏙 비어있고 빨간색, 파란색만 남아있는 냉장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수축 효과의 또 다른 지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지는 거는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들 중에서 일상적인 것들을 자꾸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특별했던 순간들만 기억에 남고 작년 한 해 2019년을 떠올렸을 때 내가 뭘 했더라? 라고 떠올렸을 때 그냥 사소하게 친구 만나고 치킨 먹고 공부하고 TV 보고 했던 것들은 다 잊혀지고 정말 특별했던 순간 상을 받았다든지 정말 감동적인 영화를 봤다든지 어디 여행을 갔다든지 그냥 핸드폰에 그렇게 사진 찍어서 남아있는 순간들만 작년에 있었던 일처럼 기억이 나는 건 과거의 시간 수축이고요. 저희가 미래를 생각할 때도 시간이 수축되는 거죠. 내가 요거트를 살 때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요거트를 먹는 순간만 한없이 강조돼서 머릿속에 떠올라요. 다른 것들은 다 머릿속에서 생략됩니다. 그래서 지겨울 것 같은 거죠. 요거트 먹고 요거트 먹고 요거트 먹으면 플레인만 먹으면 지겨울 거야. 수축해서 생각하는 시간. 하지만 저희의 일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거트 먹는 시간을 수축하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귀여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축해서 되게 위험해지는 시간들도 있거든요.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저희가 경험하는 시간 수축 효과의 가장 괴로운 건 이별했을 때죠. 이렇게 연애하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저는 결혼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헤어지게 됐을 때 근데 내가 싫어서 내가 실증 나서 헤어진 거면 모르겠는데 나는 이 사람 여전히 좋아하는데 차였어요. 만약에 이제 막 괴롭겠죠. 이때 가슴이 아플 때 시간이 엄청나게 수축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힘든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차였다는 사실로도 힘든데 자꾸 이제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너랑 갔던 거길 못 가겠구나. 너랑 듣던 이 노래가 들려오면 내 마음 무너지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런 일상도 없이 이 사람과 헤어지고 이 사람과 작별한 이 고통만 계속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가 사람이 굉장히 진지한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사실 일상을 보내면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수축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네,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너랑 헤어졌는데 나는 밥만 잘 먹더라. 배는 고프고 내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배는 또 꼬르륵 고프고 양푼 비빔밥 밥은 비벼 먹고 그렇더라. 내가 이게 또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런 노랫말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 이별의 고통이나 어떤 아픔에 휩싸여 있을 때도 다시 일상을 보내기 시작하면 일상의 감각들이 회복이 되면서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수축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이 고통이 내가 너무 크고 이걸 부여잡고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아픈 영혼이야 이러면서 안 나가고 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엄마 밖에서 밥 먹으라고도 안 나가고 싫어 안 먹어. 친구가 불러도 안 나가고. 그러면 정말 그 수축된 시간 안에 정말 갇히는 거예요. 일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제가 살면서 그렇게 강렬하게 수축된 시간을 지독하게 경험했던 건 여기 몇 분 계실 텐데 군대였습니다. 네. 군에 처음에 입대했을 때 저는 아마 책에 있는 사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자로도 되게 자주 오해를 받고 머리가 길어서요.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온 줄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왠지 군대랑은 별로 안 어울리게 생겼나 봐요. 나름 DMZ에서 근무했습니다. 철책선 너머로 북한을 바라보며 근무를 했는데 그 군대에 가면 처음에 훈련소라는 곳으로 제일 먼저 가요. 그래서 거기서 5주 정도 기초 군사 훈련, 군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들에 대한 훈련을 받고 거기 약간 학교 같아요. 왜냐면 같이 들어온 다른 군인들끼리 다 동기고 그래서 서로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반말하면서 지내고 수업이 뭘 배우고요. 평가를 받고요. 그걸 점수를 내고 등수를 내고 뭐 이런 5주간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학교 같아요. 일종의. 배우는 건 좀 다르지만 거기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냥 뭔가 내가 배울 게 있고 이걸 배워서 좀 점수를 잘 내면 휴가도 준다 그러고 뭐 포상도 준다 그러고 하니까 뭔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5주를 끝내고 나면 이제 보통 자대 배치라는 곳으로 가요.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생활하게 될 진짜 군 부대로 가게 되는데 앞에 5주 동안 있는 그곳은 학교 같은 곳이었지만 여기는 정말 2년 동안 생활을 하는 곳이거든요. 군대의 목적은 현상 유지예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곳이지 어떤 성취를 해야 되거나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거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군대의 목적이고요. 제가 그 DMZ 철책선에서 근무할 때 저희 부대의 작전 목표를 봤는데 전쟁이 발발할 경우 후방 부대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 5분의 시간을 번다. 그러니까 부대의 목적이었어요. 이제 5분을 버티고 저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그걸 대비하는 곳.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성취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리고 뭐 군부대를 뭐 여기 자매님들은 뭐 직접 가보신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정말 칙칙해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니 뭐 이렇게 남자들만 있어서 칙칙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색깔을 다 엄청나게 칙칙한 색깔로 칠해놓고요. 모든 건물이 다 엄청나게 칙칙하고요. 굉장히 음침하고 그러니까 정서적인 미적인 목적은 하나도 없는 시설이고 집단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2년 동안 현상 유지.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오늘은 땅을 파요. 다음 날 되면 그 땅을 다시 묻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일을 하면서 2년을 보내는 곳인 거예요. 저는 이제 20살에 대학을 가고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22살에 군대를 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뭐 등록금 벌고 생활비 벌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학비를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기 좀 쉽지 않았어요. 만약에 장학금 못 받으면 제가 모은 돈으로 등록금을 대기가 좀 벅찰 때도 많아서 그럼 한 학기는 휴학을 하고 나머지를 더 벌어서 그 다음 학기를 다시 등록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때였어서 대학을 다닐 때 거의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씩 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모교회가 천안인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천안까지는 사실 버스 타고 1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차라리 제가 지금 부산이면 이제 서울에 와서 너무 멀어서 제가 교회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버스 타고 1시간 반이라서 가면 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등부 교사였고요. 청년부 회장이었고 그 다음에 고등부 예배 시간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찬양팀 리더였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학교를 서울로 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서울에서 일과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천안에 가서 또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시간, 4시간밖에 항상 못 잤어요. 그래서 항상 한쪽이 이렇게 지끈지끈하고 항상 소화는 안 되고 뭘 먹으면 늘 더부룩하고 그게 이제 고등부 선생님이었으니까 권쌤이라고 학생들이 불렀는데 권쌤의 이미지는 그냥 피곤함이었어요. 권쌤은 항상 피곤해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그 말은 제 삶이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밀도 있고 굉장히 성취가 많은 삶이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매주 제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들이 있었고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뭐 이제 PD니까요. 그 교회에서도 영상 사역이나 뭐 공연 같은 거 하면 연출하고 이러는 것도 많이 했었고요. 영상을 만들고 뭐 공연을 하면 청년들이 감탄하고 성도들이 감동하고 이런 것들이 전 너무 즐거웠어요. 되게 굉장히 성취가 많은 삶이었죠. 하루하루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야 되는, 치열하게 싸워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 성취도 할 수 없는 곳에 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제가 무리한 생활을 하면서 이 몸이 많이 망가져 있던 것도 거기서 이제 탈이 나기 시작했는지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아무 의미 없는, 밀도 없는 생활을 반복한다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여름에 훈련을 나갔는데 너무 뜨겁게 더운 날이었는데 너무 힘들고 뜨거워서 거기는 시냇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게 마시면 안 되는 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구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애가 구토를 하니까 의무실에 이제 입원을 시켜놓죠. 군대 의무실도 진짜 꿉꿉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답답하게 생겼어요. 거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그냥 누워만 있는. 그리고 뭘 먹으면 토하니까 이 수액을 꽂아서 수액만 하루 종일 맞고 누워있으니까 점점 더 시간이 수축하는 거죠. 내가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 그걸 2년. 저희가 지금 2년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그렇게 긴 기간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하루가 끔찍한데 이게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토를 시작한 뇌과 병원이었는데 정신병이 왔어요. 그래서 애가 좀 이상한데 구토가 안 나요. 그래서 내과 문제는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정신과를 한번 가보시죠. 그래가지고 군병원에 정신과에 갔더니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쯤 되니까 이게 계속 구토를 하고 사람이 계속 정신이 이렇게 머리가 팽창된다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막 제정신이 안 든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발톱만 깎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런 영화에서 봤던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싫었던 그런 제 자신이었어요. 저 스스로가 그러고 있다니 나는 굉장히 많은 성취를 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오고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여기서 하루 종일 인거 꽂고 누워있다가 누가 발톱만 깎아도 깜짝 놀라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고 그게 다시 악순환인 거죠. 기운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당연히 말씀도 가져갔고 묵상도 하고 묵상할 때 이제 그런 순간에 묵상하면 뭐가 자꾸 계속 묵상되는지 아세요? 그 시편에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주여 도처에 나의 원수가 가득하나이다 뭐 이렇게 막 너무너무 간절하고 막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막 엉엉엉엉 우는 그런 시편들만 또 자꾸 묵상하게 되고 그래요. 또 그런 데 가면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그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계속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내면으로만 내부로만 시선이 내 안으로만. 근데 백날 거울을 봐봐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이걸 계속 쳐다보고 있어 봐야 나아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면이 무너지고 내면이 헐어가고 내면이 엉망진창일 때는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일수록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만 자꾸 더 보게 됩니다. 네.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우울증이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관심 받고 싶어 해요. 저 우울증이래요. 누군가 날 위로해 주길 바래요. 위로해 주면 좀 나아요.
여기 교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옛날에 청년부 중고등부 다닐 때는 섭섭이 귀신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섭섭이 귀신이 뭐냐면 새가족한테 붙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살면서 교회 바깥에서 내 존재만으로 내가 어디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날 환영해주고 누군가 나에 관심을 갖고 뭐해요? 어디 살아요? 뭐 좋아해요? 물어보아 주는 곳이 잘 없어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친구 같이 가자 그래서 이렇게 새가족 등록하고 교회 오면 새가족한테 다들 너무 관심이 많아요. 새가족 전담 부서도 있잖아요. 새가족 환영하시는 분들 담당자가 있어서 가서 뭐 하고 살아요? 왜 이렇게 어렸을 때 막 그런 백문백답 이런 거 왜 자꾸 했겠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나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 싸이월드 세대신가요? 아닌가요? 싸이월드? 옛날에 싸이월드 같은 거 하면 막 백문백답 막 이런 거 요즘에는 MBTI 뭐 이런 거 엄청 하죠. 혈액형, MBTI 뭐 나는 무슨 형이야, 나는 무슨 형이야 이거 자꾸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고 자기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대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조금 내 대화로부터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럴 때 딱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법은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이렇게 얘기하면 확 와요. 귀가 쫑긋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할 때 그것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새가족을 등록을 하면 갑자기 교회 사람들이 막 요즘엔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오늘 누구 새가족이 오셨는데 자 이런 모두 다 손을 뻗어서 환영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요 해주잖아요. 이제 되게 뻘쭘하면서도 괜히 주인공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그게 한 3주 가요. 보통 3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새가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부서로 옮겨지게 되고 지나가다 한 번씩 안부를 물어주던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또 다른 새가족이 오면 그쪽으로 관심이 가고 뭐 새가족 담당 부서들도 이제 관심이 가고 섭섭한 거예요. 섭섭이 귀신이 붙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섭섭이 귀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안 나와 봐요. 이렇게 한 주 안 나오면 전화가 오거든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지난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분이 따로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한 주 안 나오면 다시 관심이 와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나가요. 그냥 또 한 2, 3주 지나면 그러면 또 섭섭이 귀신. 이게 저희는 섭섭이 귀신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도 군에 있을 때 관심을 가질 게 저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의무실이라는 그 공간에서 수액을 맞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으면 되게 불안하고 사소한 거에도 되게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저한테 안절부절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 말도 안 되게 무의미한 시간이 앞으로 2년 동안 이어질 거라는 그 공포였어요. 2년은 내가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데 정신과 약을 주거든요. 그런 불안장애, 공황장애 처방을 받은 사람한테 먹으면 갑자기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집니다. 이렇게 멍해져요. 불안할 기운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럼 안 불안해요. 일단 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요. 2년 동안 이게 반복될 거란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그냥 안 불안하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다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 같죠? 계속 그게 반복이 됐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수축된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게 빨래였습니다. 군대에는 세탁기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이렇게 맘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정말 막 큰 훈련을 나갔다 와서 막 빨래가 너무 많거나 흙 때문에 더럽거나 좋은 부대 나오신 분들은 일상적으로 쓰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그 전방에 있는 그 휴전소에 있는 데는 되게 시설이 열악했고 그래서 어지간한 빨래는 손빨래를 다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온수도 안 나와요. 군대는. 그래서 한겨울에 너무 추울 때 그 보호관님이 온수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러면 그때 딱 30분 동안 따뜻한 물이 나오면 다 우르르 그때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려고 달려 들어가고 평소에는 찬물로 씻고 찬물로 샤워하고 찬물로 빨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옷 빨래를 뭐 바지 빨래를 찬물에 쭈그리고 앉아서 빡빡빡빡빡빡빡 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일상의 감각을 찾는 거죠. 손이 시렵고 쭈그려 앉아서 하니까 다리도 좀 저리죠. 그리고 이 물을 먹은 그 섬유의 감각이 달라요. 빡빡빡빡 찬물을 손으로 하고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 내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 인연을 미리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쭈그리고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 이 시간을 살고 있구나. 그럼 갑자기 시간이 수축하지 않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당장의 현실의 시간을 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벗어났어요. 그때부터 뭔가 소일거리를 막 찾아다니고 저 이거 시켜주세요. 저 그거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뭔가를 막 하고 있으면 잡생각이 안 드는 거죠. 내면을 들여다볼 일도 없고 인연을 미리미리 생각해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앞으로 오지 않은 일들을 미리 땡겨와서 겁을 먹고 그 시간에 질려버릴 필요도 없었어요. 오늘 당장 하루를 살 때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시간이에요. 일상의 시간.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특히 청년들, 더 나아가서는 10대, 중고등부 때 그런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너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너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아주 많으시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저희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들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갖고 있대요. 그럼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대요, 나한테.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 결례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10대 시절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오류가 없는데? 그럼 내가 밥만 먹고 똥만 싸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할 게 없는데? 하나님 전능한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라는 말 많이 하죠. 저희 무소, 곳이 없다, 부재, 없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시다. 모든 곳에 다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히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시공,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시간. 근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지구가 아니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구라 그래 볼까요? 이 사이즈가 지구 사이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가 뭐죠?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우주에 있는 것 중에. 네? 달. 네.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천체는 달이거든요. 자, 요게 지구라 그러면 달은 한 요 정도 사이즈 돼요. 어디 정도 있을까요? 달은. 한번 짐작해 보시겠어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요 정도 크기가 지구면 요 정도 달은 어디쯤 있을까요? 제가 볼 테니까 한번 스톱 해보시겠어요? 더 가까이요? 얼마나 더 가까이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돌까요, 달이? 이게 지구면요. 요 정도 사이즈를 달이라 그러면
실제 거리는 이 정도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이 실제로 거리가 비율로 따지면 이 정도 거리쯤 돼요. 이만큼은 다 그냥 빈 공간이에요. 이게 지구니까 지구가 한 20개? 30개? 가끔 왜 그런 뉴스 보시죠? 소행성이 지구에 굉장히 가까이 날아온다. 뭐 부딪혀서 종말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보통 소행성 달보다 더 작거든요. 달보다 더 작은 소행성이 저걸 맞추려면 얼마나 정확해야 될까요? 달이랑 지구 사이로도 안 들어와요. 웬만한 소행성은 이 바깥에 있거든요. 그런 뉴스 보셔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구랑 달 사이의 거리가 이 정도 돼요. 화성, 수, 금, 지, 화. 지구 다음에 화성이잖아요. 화성은 어디쯤 있을까요? 저 앞에 고등학교인가요? 초등학교인가요? 거기 교문쯤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 다 빈 공간이에요. 우주가. 그러면 우리 지구에 태양계가 있죠. 우리 지구가 보고 있는 태양. 이 태양,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부르는 건 전부 다 태양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연소를 해서 빛을 내고 있는 우리 태양계의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은 어디쯤 있을까요? 목사님 어디쯤 있을까요? 부산.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태양은 부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에요. 저도 대학에 가서 천문학을 수강을 하면서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다 부질없구나. 난 정말 이 우주에 먼지 조각 하나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약간 좀 인생에 허망함이 들 때가 있는데 여기 태양이 하나 있고 부산에 하나 있어요. 부산에. 나머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런 태양들이 5억 개에서 10억 개 정도 모이면 은하라 그러죠. 그죠? 네. 은하라는 단위가 되죠. 우리 은하가 여기 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하는 파키스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주의 사이즈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고 할 때는 그 정도 스케일을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다 있다. 그 모든 곳에. 저희가 시공이란 말을 쓰거든요. 시공이 뭐죠? 시간과 공간. 근데 이게 치맥처럼 치킨과 맥주처럼 그냥 서로 개별적인 거를 그냥 줄임말로 붙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시공간은요.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한 개념입니다. 시간 이꼬르 공간이에요. 이게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쓰는 거리 단위를 들어보신 적, 광년이란 말, 어감이 좀 이상한데, 광년이란 단위를 쓰잖아요. 광년. 1광년이면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이자 시간인 건데요.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 빛이 왜 저희 유치원 때 뭐 이렇게 새로운 거 배우면 막 친구한테 가지고 너 그거 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빛이 얼마나 빠른가에 대해서 듣고 막 신나서 얘기하죠. 그때 항상 하는 얘기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게 빛의 속도라고. 거의 동시라고 하니까 지구 안에서는 빛은 그냥 사실상 거의 동시죠. 그냥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1초에 7바퀴 반이면 그 속도로 1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 그게 광년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별이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별인데 갑자기 에세이에다가 이상한 얘기 하고 있죠. 그냥 대충 10광년 정도 떨어진 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빛이 10년 동안 날아가야 이룰 수 있는 곳에 있는 별이란 얘기겠죠. 근데 저희가 어떤 사물을 본다는 건 태양에서 쏜 빛이 그 사물을 반사시켜서
우리 망막에 비쳤을 때 우리가 그 빛을 인식함으로써 저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여기 계신 자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거의 끄덕끄덕 하심과 동시에 제가 끄덕끄덕 하는 게 보이죠. 여기는 빛이 아주 가까우니까요. 근데 프록시마 켄타우리에서 끄덕끄덕 하시면 10년 뒤에 제가 보는 거죠. 거기서 출발한 빛이 제 눈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끄덕끄덕하고 10년 동안 사시면 10년 뒤에 제가 저기서 끄덕끄덕 하는구나가 보이는, 저한테는 동시에요. 그게 끄덕끄덕 하는 게 저한테는 지금인데 거기 있는 사람에게는 10년 전에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천문학에 그런 일이 되게 많은데 한 100광년쯤 떨어진 별이 폭발을 해요. 별이 죽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더 이상 별은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100년 동안 봐요. 죽을 때까지 그 별이 폭파돼서 사라졌다는 거를 못 본 채 그냥 저기 별이 있다는 거를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 봐야 돼요. 왜냐면 100년 동안 그 별이 존재했을 때의 빛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100년 전의 모습인데 동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존재하는 저 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의 속도로 100년 동안 가야 돼요. 그걸 보려면.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저에게 존재하는 동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보이는 게 다예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가 차원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쉬운 건 2차원, 3차원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말이 2D, 3D 애니메이션인데 요즘엔 다 3D 애니메이션이죠. 저희 어렸을 때는 2D가 많았는데 인어공주 옛날에 라이온킹 뭐 이런 디즈니 애니메이션, 셀 애니메이션을 손으로 그린 거, 이거는 2D 애니메이션이고요. 요즘에 최근에 온워드라는 영화가 나왔고 겨울왕국, 뽀로로 다 3D 애니메이션이죠. 차원의 개수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뭐가 개수가 커지는 걸까요? 축의 개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차원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그 PPT, 요건데 보시면 점이 하나가 있을 때는 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없어요. 근데 X축이 하나 생기면 1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평면좌표에서 1, 2, 3, 4, 5, 6, 7, 8밖에 없어요. 2차원은 X축과 Y축이 생긴 평면좌표예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 중학교 수학 시간에 저희 평면좌표 다 배우죠. 네. 2차원 상에 존재하는 모든 점은 X, Y로 다 표현이 돼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2차원은 이 축 두 개만 있으면 다 설명이 됩니다. 넓이, 길이, 넓이, 그 다음 뭐죠? 길이, 넓이, 네, 부피. 용기를 내세요. 축이 X축, Y축, 그 다음에 Z축, 그죠? G축이 생기면 부피가 생깁니다. 이게 3차원이고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저희는 다 3차원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X, Y, Z축의 좌표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축이 하나 더 있다면 뭘까요? 저희는 3차원이니까 여기서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거를 상상하기 좀 힘들어요. 그럼 하나 내려볼까요? 2차원 애들은, 저희는 3차원이니까 2차원 애들은 3차원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2차원 애들은 3차원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린 거예요. 옛날에 어디 글 쓸 때 그렸던 건데 2차원에 존재하는 만화 캐릭터가 있어요. 평면에.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배웠던 원뿔이죠. 원뿔 모양 아시죠? 밑에는 원인데 고깔 모자처럼 생일 때 쓰는 3차원의 도형이에요. 원뿔은. 2차원에 있는 얘는 X축과 Y축만 가진 얘는 결코 원뿔이 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원뿔을 저렇게 찌르면 2차원이 있는 쟤한테는 원으로밖에 안 보여요.
원뿔을 세로로 찌르면 3차원에 있는 걸 세로로 찌르면 2차원에 있는 쟤한테는 삼각형으로밖에 안 보여요. 원뿔은 3차원의 도형이에요. 2차원에 있는 존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얘한테는 그냥 부채꼴이에요. 부채꼴에 이 점선은 얘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점선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저희는 사실 이거 실제로 2차원의 점선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실제 원뿔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2차원에 저렇게 부채꼴을 그려놓은 걸 보고 원뿔을 상상할 수 있어요. 저희는 원뿔이 어떤 건지 아니까. 하지만 얘는 모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쟤한테는.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어떻게 작업하는지 아시죠? 1초에 24프레임이라 그러면 24장의 그림을 그려서 1초 동안, 저 어렸을 때 많이 하잖아요. 그 교과서 꼭다리에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쌓이면 그 2D가 쭈르르르르르르 쌓여서 부피가 생기죠? 그걸 쭈르르르르 하면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2D 애니메이션의 원리인데 우리 눈에는 이 쌓여있는 그림 100장이 한눈에 다 보이지만 2차원 속에 있는 주인공은 앞에 있는 그림이나 뒤에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그려져 있는 프레임만 존재하죠. 그게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차원에 살고 있는 저희가 인지할 수 없는, 동시에 인지할 수 없는 건 뭘까요? 또 다른 축이 있다면 시간이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저희는 어제도 존재하면서 동시에 오늘도 존재하면서 동시에 내일도 존재할 수가 없죠.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단어가 지금이란 말인데 제가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지금이 아니죠.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란 말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고 말이 나와버린 순간 지금은 지나갔어요. 그죠? 근데 저희는 절대로 시간축이라는 손상에서 한 점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얘처럼요. 2차원에 존재하는 얘가 3차원에 존재할 수 없듯이 저희는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에는 한 존재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4차원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3차원이고요. 3차원이 쭈르르르륵 어떤 축을 타고 점점 더 늘어나면 시간축을 따라서 늘어나면 그게 새로운 시간축 선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교과서 모퉁이에 그렸던 그 꼭다리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의 한 장에 해당했던 그 그림처럼 저희는 시간축이라는 4차원의 축에서 3차원의 인간으로서 한순간밖에 존재할 수 없는, 매 순간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찍 깨달았던 예술가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피카소 그림이죠. 피카소는 입체파, 큐비즘이라는 말로 많이 불리는데 피카소가 그린 화폭은 2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건 2차원은 뭐냐면 한쪽에서밖에 볼 수 없는 시선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시는 제 앞얼굴과 옆얼굴은 각도를 바꿔야만 볼 수 있는 3차원의 얼굴이죠. 근데 화폭은 2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앵글밖에 담을 수 없는데 피카소는 여기에 다양한 앵글을 3차원의 앵글을 한 2차원의 폭에다 우겨 넣었던 거죠. 그래서 저 눈은 이쪽 방향에서 본 거고 코는 이쪽 방향에서 본 거고 입은 이쪽 방향에서 본 거고 그러니까 우는 여인을 그리는데 우는 여인을 앉혀놓고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본 다음에 그걸 다 조각조각 내서 다시 재조립하는 거죠. 그게 피카소가 했던 예술이거든요. 3차원을 2차원에 넣는 거. 예술가들이 차원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듀샹 아시나요? 마르셀 듀샹. 제일 많이 들어본 예술작품 이름이 뭐죠? 마르셀 듀샹? 제 기억엔 초등학교 6학년 미술 교과서에 나옵니다.
샘. 혹시 기억하시나요? 샘이라는 사진이 있죠. 뭐죠? 남자 소변기. 공중 화장실에 있는 남자 소변기를 미술관에 갖다 놓고 이것은 샘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서 현대미술에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던 마르셀 듀샹이 사실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듀샹은 우리가 4차원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걸 한번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한 거예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계단을 내려오는 남자.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은 여기에 올까지 어쩔 수 없이 시간 선상을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한순간에 담아보고자 한 거예요. 사진으로 만들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듀샹은 그림도 그렸습니다. 뭐야. 이게 계단을 내려오는 남자라는 그림이에요. 아까 그 계단을 따라오던 남자의 그림을 조금 더 형상을 뒤섞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하나님은 3차원의 존재가 아니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모두 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란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 관념과는 전혀 다른 관념을 가진 존재이실 거란 얘기죠. 4차원도 아니시겠죠. 뭐 5차원, 6차원, 7차원 되시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자세한 건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하는 나와 계단을 다 내려온 내가 그냥 다 지금이에요. 한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그냥 다 지금이에요. 하나님에겐 동시에 벌어집니다.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영화? 스테이 하잖아요. 보신 분들.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주인공이 5차원의 공간에 들어가요. 거기 갔더니 그 딸 머피라는 딸의 방이 10년 전 방도 있고 5년 전 방도 있고 20년 전 방도 있고 그 하나의 방이라는 공간이 수만 개가 다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살아오던 세월에 딸의 방이 모든 순간에 다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던 곳으로 가요. 모든 시간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스테이 합니다. 자세한 건 영화를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대가 다 하나님에게는 동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도 어제에 나도 10년 뒤에 나도 50년 뒤에 나도 그냥 다 지금 보고 계세요. 내가 지금 무언가 죄를 짓고 내가 무언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50년 뒤, 40년 뒤에 내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지 마. 여기서 행동을 바뀌면 여기서 결과도 당연히 동시에 바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든 걸 아시죠. 안다는 건 저희가 하나님 무슨 지식이 엄청나게 무한하게 많고 이런 개념일 수도 있지만 모든 시간을 한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행동이 바뀌면 여기도 동시에 바뀌겠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한순간이에요. 왜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것이 2000년 뒤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느냐? 시간을 뛰어넘어서 아니요. 하나님에겐 그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지금 흘리고 계세요.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과거, 끝없는 과거와 끝없는 미래의 모든 죄를 그날 한 번에 그냥 한순간에 해결하신 거죠.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날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지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알려주실 미래라는 걸 생각할 때 어디까지나 그게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랑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든 순간이 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왜
베드로후서에 3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0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지금이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1000년처럼 펼쳐질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 시간이신 거죠. 하나님은 4차원에 쭉 밖에 계신 분이니까요. 과거와 동시와 현재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아직 그 세계를 살지 못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그게 믿는 거죠. 저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감각, 하나님의 공간 감각,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다는 걸 저희가 믿는다면 결국 저희는 쓸데없이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거나 많이 애쓰거나 많이 계획하실 필요 없이 당장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을 열심히 살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군대에 입대했을 때 너무 괴로울 것 같은 앞으로 2년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떠올리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당장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빨래를 열심히 하는 것, 그 차가운 물의 감각을 느끼면서 오늘을 살 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이 20년이 지났지만 초등학교 때 봤던 얼굴과 그대로 오신 것처럼 시간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마다 다 다르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만남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의 만남에 기억하고 요거트를 사실 때는 괜히 내일도 모레도 플레인 요거트를 먹으면 맛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요거트를 그냥 더 많이 먹는 게 어쩌면 더 좋은 시간을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안 하셔도 되고 뭐 질문이 없으시면 있으신가요? 쑥스러우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가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해달라 했더니 딱 1시간 했네요. 네, 더 할 말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큰 도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더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고요. 우리 함께 기념 촬영하고 우리 강사님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